강남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할 게. 용산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고. 근데 대부분 강남구 어떻고, 서초구 어떻고, 뭐 송파구 어떻고, 용산구가 나고. 요 4개 지역 빼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자꾸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하니까 비싼 것들이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이렇게 징검다리로 하던 돈을 많이 벌어서 가면 되는 것들이고, 시작은 좀 저렴하게 시작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옛날엔 갭 투자 많이 했었는데 매매가 자체가 안 올라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갭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그냥 버티면 다 올랐는데 이제 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싸다고 사는 건 아니다. 자, 서울 집값이 요즘에 전고점 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전고점을 지금 돌파했던 아파트도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랑,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벌써 이제 7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다 결산이 나왔단 말이죠. 상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한가 사람들의 심리, 요즘에 좀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표영호 대표님이 나오셨나요?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끼리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쩌면 영끌 오족이고 표영호 형은 그 풍락이 5인방 중에 한 명이시고, 영끌 오적이 누가 있었죠? 우리 잘 나가는 태익이, 그러니까 뭐 부인나 뭐 이상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튼 잘 나가면 아무튼 그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영끌 오족 중에 제일 제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풍락이 5인방 중에는 영호 형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제 그저께 만나갖고 방송을 찍었어요. 표영호 TV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는데, 그 형이 저를 부를 정도면 뭔가 시장이 바뀐 거잖아. 개인적으로 진짜 친해요. 아, 호영호 대표님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즐겁게 2시간 얘기하고 왔어요. 그분들도 이제 부동산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또 전망을 좀 바꾸기도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는 거래량도 증가했고, 시세가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서울이라고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올라간 아파트가 좀 많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고,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고점을 회복한 아파트들도 있는데, 관가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오르지가 않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역전세가 난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아마 섞여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상승세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말씀해 주셨고, 그럼 서울에 구가 몇 개 정도 있죠? 25개가 있어요. 25개 주 중에서 정고점과 아니면 정고점 돌파했거나 근처까지 왔는 구는 좀 어떤 대표적인 데가 있고, 좀 여전히 좀 안 오른 데는 어떤 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리면요. 네. 일단은 작년 4월 달부터 일단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4월 달의 기준은 뭐냐면은 전세가예요, 전세가. 작년,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 게 지금 한 달하고 또 2개월이 됐거든요. 14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먼저 움직인 곳은 송파구였어요. 근데 전세가는 움직였는데 작년에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매가의 움직임들은 안 보였던 것들이었었고, 전세가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와서는 매매가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들이어서, 송파구는 아시겠지만 강남 3구예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요 4개 구가 아마 최상급지가 될 테인데, 송파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보였을 뿐이고, 강남구랑 서초구랑 용산구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도 작년 4월 때부터 조금씩 반등 기미는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용산구까지 이 4개 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1년 동안 올랐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4개 구입니다. 서울에서. 아직까지도 규제를 여긴 받고 거의 있는. 지금 정고점 근처까지 다 온 건가요? 아마 정고점을 넘어간 것도 있고, 아파트마다 근처까지 좀 온 다를 것도 있고요. 거고. 예, 이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도 하나도 안 오르는 아파트 꽤 많아요. 대단지가 아니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겉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상복합식, 오피스텔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아파트로 보이는 아파트들만 올랐다라고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뭔가 살 때도 뭔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라든가 뭔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조경도 좀 있고, 어. 주차장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요럴 때 올랐겠죠.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일단 1급지가 먼저 움직였고, 올 초가 들어서 2024년도 초가 들어서 바로 아래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포,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가 이제 동작구, 강동구거든요. 요 4개 구가 그다음 움직였어요. 이게 아마 상반기 때 주요 움직였던 상위 4인방 규제 지역은 작년부터 움직였었고, 올해 들어서 상반기 때는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요 4개 지역이 올랐고요. 마포구가 이제 두 번째 집단에 들어가네요. 그럼요. 상급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평균이 있는데 중위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8개 지역은 다 중위 가격 이상 지역들.
뿌듯하네요. 제가 마포구에 있어서. 마포구 잘하십니까? 아니요, 여기 저는 네. 이제 월세. 아무튼 주인 좋은 적으시겠네요. 어쨌든 전 여기서 살면서 그 좋은 입지 그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럼요. 입지가 가치가 뿌듯합니다. 있죠. 예.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6월 때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6, 7월 달부터 그 바로 아래 급지들 있잖아요. 바로 아래. 예, 뭐 동대문구라든지, 뭐 서대문구라든지, 예, 그리고 성북구, 그리고 또 노원구, 뭐 이런 지역들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 은평구까지 지금 이제 뭐 이번 달, 7월 달에 막 움직인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지역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살까 말까. 그 이유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도도 올랐어요. 경기도도. 예, 근데 지금 경기도의 상급지는 요 지역들 이하인데 지금 서울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역들은 경기도 상급지보다 아래 지역이거든요. 시세나 아마 수요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시세된 수소대로 아마 움직이고 있다. 그럼 요즘에는 사람들 심리는 좀 어때요? 사실 작년만 해도 사람들이 뭐 약간 집값이 좀 오른다 해도 뭐 그냥 뭐 시큰둥하고 뭐 그냥 조용했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사람들이 좀씩 늘어나고 있다고 방문하는. 그러니까 가장 실물 지표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중개업소하고요, 대출 상담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들한테 뭐 여쭤보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너무 잘 돼요, 형 그러더라고요. 중개업소들이 지금 바쁘니까 안 되면은 뭐 이래저래 좀 또 영업도 뛰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 계약 건수가 너무 많대, 물리적으로.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강남구에 계신 중개업소 소장님 여쭤봐도 주말에 쉬었는데 요즘은 주말에 하루도 안 쉰대요. 집 보러 오신 분들 많고 거래 계약도 많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르셔야죠 그분들. 예. 그리고 또 과천, 성남 뭐 이런 지역들 좀 그 경기도 상급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대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지금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바로 전화만 신호 한 번 울리고 받으셨는데 일단은 전화 안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주세요. 전화 못 받았다고 바빠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출 시장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대출 건수나 거래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어차피 이제 중개업소는 해당 지역 중개업소니까 이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거래됐고 있냐 물어보면 되는 것들이고,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어느 지역 거래 건수가 많냐, 그 대출 건수가 많냐 그러면 제가 언급해드린 그 지역들 있잖아요. 딱 그만큼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자, 그럼 지금 집값이 어쨌든 오른 이유는 뭐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집값이 바닥 다지고 상승으로 들어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승 하락을 늘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예측할 수 있거나 전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개별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2년도 4, 4분기, 2023년도 1, 4분기가 정말 바닥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1년 동안은 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팩트대로. 왜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올랐다 하더라도 붙어 있으니까 이게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몰랐는데 1년 되고 나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보다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요만큼은 오른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들은 오른 게 맞는데 하급지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거래보다는 조정 거래도 있고 그냥 비슷한 거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왜 상승 거래가 됐을까? 아마 이거 지금은 투자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하는 시장일 텐데 한번 이들이 지금 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거래량이 급감한 시기가 있었어요. 2021년도 그때 너무 폭등했어요. 너무 비싸서. 2022년도, 2023년도는 단기간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 빠지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좀 쪼달리기도 하고 불안하죠. 근데 이게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꼭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로 이사를 꼭 가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시기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길어야 1,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 동안 이사를 못 갔어요. 거래량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이제 불안했던 요소들이 있어요. 대출 그 이자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든지 매물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2022년도나 2024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물도 좀 감소하는 것 같고 대출 이자도 좀 내려간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또 시세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를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은 더 비싼 가격에 상급지 갈아타기를 못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급지를 팔고 상급지로 가는 지금 거래들이 계속 일어난 것 같아요. 매물은 줄고 살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지방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좋다는 거는 이제 서울 경기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 서울의 주요 지역 상급지 중급지까지 네. 그리고 경기도 상급지 약간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거고. 예,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방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부산의 대장이 부산과 대구인데 여기가 정말 안 좋아. 안 좋았었는데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 차원, SSL 파킹하는 차원으로 고민해 봤을 때 계속 부산과 대구로 갖고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이걸 좀 정리하고 그냥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좋은가라고 판단해 봤을 때 서울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 산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지방 분들이 지방 걸 조금 정리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갭을 끼고 사는 비율이 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울 자체적으로도 좀 수요가 증가했고 지방에서도 수요가 좀 증가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건 좀 상급지까지는 아닌데 중급지 수요 중에 어떤 수요가 있냐면은 2년 전에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에 대한 포비아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를 안 가고 조금 무리해서 아파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임차든 매매든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자체 이사 수요 증가, 3년 동안 참았던 지방 수요, 수도권 증가, 그리고 다세대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몰입. 그러니까 세 가지만 더해 보더라도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많아서 오르는 아파트들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1급지라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들이 많이 올랐는데 요 현상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오른 비율만큼 올라간다면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방법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지 대개는 안 팔 거예요. 일단 팔아야지 매물이 좀 나와야지 하락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뭐 투자로 사두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한 사람은 그냥 실거주하는 것들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 아파트 갖고 계신 분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 그냥 똘똘한 한 채 전세 끼고 사두는 거야. 왜냐면 자기 돈 별로 안 드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저축하듯이. 그러니까 우량주 장기 투자하듯이 묻어두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는 매물이 아예 없어요. 거기 원래 아파트 적고 강남구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거기가 탑2인데 결국은 지금 서초구에 좀 떨어지는 입지나 아니면은 지금 송파구에 좀 이게 잠실만 또 비싸지 잠실 이외엔 조금 더 저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어서 상급지 4개 지역들은 당분간은 특히 올해까지는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라도 그 밑에 지역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에서 서울의 공급이 뭐 부족해서 집값 더 오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공급이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약간씩 이제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답이 있어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다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 통계를 분석하는 통계 전문가예요. 25년 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 해석을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한테 리포트를 제출할 때는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일반인들한테는 해석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엉뚱한 해석들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은 지금 인구가 940만 계속 줄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900만도 깨질 거예요. 깨질 건데 인구가 주는 이유가 아파트 숫자가 적어서거든요. 그 이유가 인구가 주는 만큼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서울이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인구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들. 이거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건 아는데요. 서울은 지금 모든 전 국민이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살지 않던지 간에 잠재 수요만으로도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그 잠재 수요가 당장 매수를 하냐 안 하냐는 그때 시기에 따라서 뭐 분위기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공급이 많을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그때 다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의 지금 부동산 거래량과 매물들은 요즘에는 되게 긍정적인 추세인가요? 집값이 오르는 방향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매물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반복을 하는데 서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물이 증가할 때는요 물건이 안 팔릴 땐 증가하지 않아요. 팔릴 때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비싸게. 그럼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 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매물이 증가했을 때 또 안 살 수도 있어요. 왜? 급매물들 다 빠지고 고가 물건들만 나오면 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에서 매물이 증가했다 안 좋은 분위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때 달라.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이거는 가격을 봐야 돼. 지금 매물 나온 때 가격이 얼마인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비싼 시세로 나온 것들이 많으면은 분위기는 좋은 거고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이죠.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만 보니까 매물이 증가했다만 보고 평가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해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시세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아니다. 이런 의견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집값 비싼 건가 안 비싼 건가요? 제가 많은 전문가분들을 결론 내려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비싼 건 맞는데 미안하지만 여러 지금 여건상
금리 방향, 뭐 공급 방향 이런 걸 했을 때 더 오를 것 같다. 근데 비싼 것과 더 오를 것 같다는 게 다른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님은 이제 여러분들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들은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솔직히 비싸요.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은 그럼 얼마면 쌀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후배들, 제 직장 후배들한테 상담을 해준 얘기 갖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할 게. 용산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고. 근데 대부분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규제 지역만 나와요. 강남구 어떻고, 서초구 어떻고, 뭐 송파구 어떻고, 용산구가 나고. 요 4개 지역 빼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자꾸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하니까 비싼 것들이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이렇게 징검다리로 하던 돈을 많이 벌어서 가면 되는 것들이고, 시작은 좀 저렴하게 시작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이 12억이에요. 그럼 서울의 중위가격 12억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억 이하 지역으로 가면 돼요. 그다음에 12억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 정도면 할만해 하면은 12억보다 조금 더 비싼 데 가라고 좀 추천드리거든요. 이건 본인의 결정 문제지 너무 비싸다에 대한 기준을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청약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에 원 펜타스 신반포 15채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네, 평당 6,700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일반 아파트로는 초고가 아파트 말고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가 분양가입니다. 84가 23억 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비싸냐 싸냐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 일반인들은 와 무슨 아파트 30평이 34평이 23억이냐 하냐. 얘기만 들었을 때 당첨만 돼도 몇 버는 거 아니에요? 2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아파트들이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 펜타스가 23억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포의 그 다른 평당 1억 정도의 그 시세를 알면 단적인 예로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6억이에요. 그 34평이 지금까지 기록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2021년도에 거래가 됐던 46억이거든요. 46억 몇천만 원인데 반값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아크로 리버파크는 한강에 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거기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아마 한강이 잘 보이는 동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층이랑 직접 비교하기 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베일리. 베일리가 있어요. 원 베일리는 한강이 보이는 뷰하고 또 안 보이는 뷰하고 또 가격차가 한 엄청나죠. 가격차가 10억 정도 난다고 치라고요. 그렇게 쳤는데 그래도 한 30억대 후반일 거예요. 40억 가까이 될 겁니다. 한강이 안 보여도. 아무튼 반값이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20억 로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면 2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강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이거를 싸다고 해야 될 거냐 비싸다고 해야 될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돼요. 23억이라고 하는 절대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옆에 있는 아파트랑 단적으로 비교해 봐도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얼마나 싸냐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있어요. 2009년도에 입주한. 그러니까 반포자의 레미안 퍼스티지는 한강 조망권이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기존의 반포 2대장이죠. 예. 원래 두 개가 이제 어떻게 서쪽으로 이끌었던 단지이고요. 아무튼 이제 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40억이 넘어요. 한강과 상관없는데도 34평이 4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여기는 더 한강이 가깝잖아. 물론 작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20억 로또가 많은데 이거를 비싸다고 하냐 싸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최소한 2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들인데 2030 대부분은 10억대 미만 아파트를 찾을 거고 심지어는 5억대 미만 아파트를 찾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나 인천 가면은 5억대 새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시세가 많이 올라갈 만한 거. 그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상급지로 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한 3번, 4번 오면은 강남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뉴스라든가 SNS에서 명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최상급지들을 계속 보여주고 최고가를 노출하고 하던 게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게 사실 젊을 때는 사실 갖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비싼 도시인 서울, 거기서도 가장 비싼 입지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40대 50대 몰라도 20대 뭐 30대 때를 이걸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40대, 50대, 60대도 99.9%는 못 사요. 근데 20대, 30대가 살 수 있는 확률은 더 낮겠죠.
그러니까 저는 5억대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럼 돼. 근데 최근에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전문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집값이 정말 몇 년 동안 급격하게 급등했다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진짜 급락을 크게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또 세게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일으킨 원인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으며 갑자기 또 글로벌에서 세계적인 또 전쟁이 나고 또 전쟁을 하고 이럴지도 몰랐었고, 또 금리가 좀 또 올라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급이 또 많은 줄 알았더니 또 적기도 하고, 예측을 못해요. 저도 예측할 수가 없고, 이거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 시세 몰라요. 모레 시세도 모르고 1년 후도 모르고 2년 후도 몰라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자신 있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김작가 TV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10년 후에 올라갈 아파트는 100%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샀는데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 내가 산 가격보다. 근데 10년 후에 지금 산 가격보다 올라갈 아파트는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 사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아파트 그런 것들이에요. 아마 입지가 적당히 괜찮은 아파트들 중에 새 아파트들은 10년 후에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 입지에 그 가격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더 생겼던 게, 건축비가 더 많이 올랐어요. 평소 때 인플레이션만큼보다 더 올랐어. 코로나 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의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건축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아예 안 내던가, 맞아. 반포주공 1단지는 추가 분담금을 아예 안 내요. 중층 이상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 할 때는요, 추가 분담금을 무조건 내는 구조입니다. 심지어는 평형대를 줄여가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뭐 1억 5천 3억 뭐 이런 단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34평 국립주택 평형 가는데도 추가 분담금으로만 5억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억을 감당하지 못하는 단지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5억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땅값을 빼고도 5억 이하는 안 될 거잖아요. 공사비만 5억이니까. 근데 지금 34평을 5억에 살 수 있어, 새 아파트인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서울에는 없죠, 당연히. 근데 경기도, 인천은 아직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좀 제안 드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서울은요, 신축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펜타스, 원베일리, 뭐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10년에 무조건 올라 있어요. 거기도 방법이 없어요. 그 아파트들 그 입지를 대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데들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들은 좋은 데대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 데들은 아마 좀 입지와 새 아파트인지 따져보시게 되면요, 10년 후에 아마 그 가격대로 그 입지에 분양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으면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자, 가까운 미래인데 뭐 맞출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니까, 그럼 수도권의 올해 하반기랑 내년의 집값의 좀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이것도 하나 당불 두고 싶은데, 전체 평균으로 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입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개별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쪼개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은 올라가는 아파트가 많은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몇몇 아파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가격이 같은 아파트도 있어요. 빠지진 않아,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근데 아무튼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건 하시면 말고, 그런 건 임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들이 많은 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올라가겠죠.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입주 물량인데, 이게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 달부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합니다. 12,000세대입니다. 근데 그것만 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 옆 단지가 또 자치 입주해요. 예, 그래서 거기 3개 단지가 입주하는데 그게 한 2만 세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간은 좀 출렁거릴 수 있는데 매매가는 안 빠져요. 전세가가 출렁거리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세하실 분들은 그 타임 들어가시라는 말씀이고요. 매매도 그때는 올라갈 게 좀 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동북권에 동대문구나 성북구에 좀 입주 물량이 좀 몰려 있어요. 예, 그거 내년 초까지 있으니까 그 시기 좀 노려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 입주 물량이.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내년까지 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물량이 이제 그 입주전이 끝나게 되면은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좀 하위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지역에 좀 새 아파트들이나 괜찮은 것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 실거주 하실 분들이나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천 경기는요? 인천 경기는 좀 많이 따져봐야 돼요. 가격이 싼 거는 확실한데, 가격이 싼 것들은 싼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성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년 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총량들이 충분히 지금 가격들을 사고 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샀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하급지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돈이 남으면 하급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모든 시장이 다 올랐던 것은 그 유동성이 하급지까지 다 갔던 것들이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2021년도에 샀던 분들이 2022년도에 한번 뒤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싼 것들을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좀 더 무리해서 좋은 거 살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하급지까지 가는지는 좀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번에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른 데에는 정부가 그 하락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것들도 역할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난 정부보다 확실히 좀 네. 완화 정책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 정부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집값 오름세가 좀 심상치 않다고 코멘트를 한국은행장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할까요? 일괄되게 옛날처럼 규제 일변도로 가기는 어렵고요. 시세 올라간다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지금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에 들어가는 총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활성화시키면은 서울에 투자할 게 지방으로 가요. 가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수요를 안배하는 차원으로 왜 그냥 공급이 많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지금 단기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의 말씀처럼 빵이라서 밤새 짜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하려면 뭐 최소 3년 걸리는 거고. 3년 더 걸려요. 요즘은 한 4년, 5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서울에 몰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규제로 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더 올라갑니다. 그럼 2021년 그런 황당한 시장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자연스럽게 돌리려고 하면은 투자층들이라도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들도 거의 수도권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정할 게 없으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랑 나쁜 거를. 그래서 투자 수요층들을 조금 지방으로 돌릴 수 있으면 지방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수도권 시세가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지금 아마 국토부나 그 외 정책분들도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도권은 지금도 규제 시장이거든요.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푸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샀을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DSR을 좀 완화해 준다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서울은 DSR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총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은 아마 지금 이 스탠스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은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축 집이 만들어지는데 3년이 아니라 4, 5년 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옛날보다 건축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줄었어요. 그다음에 또 옛날보다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사비가 똑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옛날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진짜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단지 중에 하나가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였어요.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거든요. 그때부터 공사비가 뻥튀기가 됩니다. 평당 2천, 강남도 2천이었는데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부터는 평당 3천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달라요. 이제 그렇게 들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것들을 다 제대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과거에는 빠르를 지면 30개월 만에 끝났는데 지금은 40개월 이하 끝나는 게 없어요. 무조건 40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1년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인건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을 줄여요. 100명이 일할 걸 50명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줄죠. 그러니까 인력도 줄고 또 시설도 많아지니까. 지금 여전히 또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PF 문제 이거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분들이 충분히 우려하실 만하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PF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수도권에서도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GTX-A 개통이 됐거나 개통이 예정돼 있는 동탄, 파주 운정에 사업장이 엎어졌어요. PF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 PF에 대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시행사들은 이자를 못 내면 그냥 사업장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면 빠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PF는요, PF가 안 된다고 건설업체가 망한다고 시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더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 공급이 적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PF 문제들 특히 주거 쪽 비주거 상품들은 모르겠어요. 뭐 지산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파트 쪽은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공급적으로 좀 끌어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종합하는 질문으로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이거는 한 번도 의견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2021년도에도 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1년도에 사라고 말한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는 것들이 왜냐면 실거주 하실 분들 투자용은 제가 몰라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측해 드릴 수 없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어디가 있을 건데요, 도대체.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지만 지금 산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은 아무 때나 사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조건 사셔야지 그 다음 더 좋은 선택을 할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에 대한 경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력 내에서 최고 좋은 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신의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저점을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2022년도 12월 달, 2023년도 1월 달처럼 최저점을 맞춰서 그때 딱 들어간다. 근데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매물이 없어요. 별로 생각보다. 다시 물건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것들은요. 정말 급매로 팔 사람들만 몇 개 판 것뿐이고 그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2월 달에 서울 거래량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아마 제 생각에 9,000건 넘어갈 것 같은데. 아, 이번 달 9,000건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까지. 서울. 한 달.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네요. 지금 6월 통계가 다 안 나왔는데. 6월 몇 건인데요? 지금 아마 6,000건까지 올라왔는데 7,000건 갈 것 같고요. 7월 통계는 아마 9,000건 나올 것 같아요. 심할 때가 1,000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려요. 2022년도 12월 달에 600건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거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물건들을 다 걷어들였어. 살 수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진짜 위너가 맞아요. 그 어려운 매물 몇 개 안 되는 매물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때 급매물 잡았던 것만 기억을 하지 매물이 없었다는 것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물건이 뭐 저점이 있었어도 예.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고 결국은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상급지는. 아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면 되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가 전고점 회복했다며요. 2021년에 고점 잡았던 사람들도 지금 자기 샀던 가격대로 온 거거든요. 그럼 2년 동안 등락하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가 앞으로 10년 살 건데 그건 못 맞추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나 2021년 한 거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것들이고 다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거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엔 파는 거고 2022년도엔 사는 거지. 그건 투자자들, 단타 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2년 미만에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분들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맞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알고 사면 돼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어차피 뭐 그 집에 뭐 2년 있다 이사 가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 보통 뭐 최소 5에서 10년 정도 살 거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상에서 최상급지를 그냥 사고 그냥 거기 살고 좀 기다리다 보면 다시 집값이 뭐 출렁이고 하겠지만 어차피 본인이 나갈 때쯤에는 본인이 샀는 가격보다는 또 올라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역전세가 지금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거예요. 솔직히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가지신 분들이야. 근데 지금 전세로만 계속 옮기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2022년도에 임대차 입법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전세금을 못 올렸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 선택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복 받으신 분들인데 또 전세로 그 가격대에 맞는 전세 가시려고 하시면은 하급지로 가야 돼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아요. 앞으로 전세값도 더 오르나요? 계약갱신 청구권 쓴 그 아파트들 많은 아파트들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번 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복을 받은 것들이고 뭐 이미 쓰신 분들은 이사 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1주택자분들은요? 그럼 당연히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네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에 한번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요. 사는 순간 바로 후회를 합니다. 시행착오 겪은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사잖아요. 대출도 따져보고 입지도 따져보고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사는데 어떤 후회를 하냐면요. 더 좋은 거 살 걸. 99%는 그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이밍을 노릴 거예요. 특히 1주택자들은요. 시장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아파트가 전고점이 얼마이고 또 빠진 금액이 얼마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세대들이 무주택자분들,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지금 하실 겁니다. 아마. 더 좋은 데 살 걸 후회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제가, 대출을 최대한 조금 받아요. 근데 한 번 주택을 사면요 더 받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받으면 평형대를 5평이라도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리고 입지를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 지인이 이제 돈이 이제 좀 모아가지고 40대 초반인가에 좀 모았을 거잖아요. 네네. 경기도에 괜찮은 입지에 집을 사려고 하고 이제 서울에서도 경기도보다 좀 더 괜찮은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친구한테 제가 해준 조언은 결국에 너는 어디를 가고 싶냐니까 결국엔 서울에 그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대. 방향 그쪽이래. 그러니까 너는 한 번에 갈 것인가? 무리해서 한 번에 가서 뭐 갭을 하든 뭘 하든 한 번에 갈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에 그 좋은 입지에 갔다가 갈 것인가인데 내가 서울에 집을 사보니까
일단 취득세가 너무 비싸. 취득세도 2번 내야 되고 이사 비용도 2번 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 생각에는 번거로워. 다 할 수 있다면 네. 어차피 너희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부동산은 좀 주식과 다르게 그냥 어차피 최고 입지라는 건 정해져 있고 가격이 다 반영돼 있어서 너가 살 수 있는 선에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그냥 최고 입지로 한 번에 가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 일단 막 110점. 아 110점 만점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싶어요. 듣고 있니 친구야? 왜요? 네? 아니, 제가 말 더 보탤 게 없어요. 100%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갈 수 있을 때 정말 무리해서 가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끌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영끌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똘똘한, 그러니까 영리한 영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영끌을 하지 말라는 거지, 영리한 영끌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외식 비용 한 번 절약해.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몇 천만 원 더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예, 그런 거잖아요. 평형대를 조금 넓혀가거나 입지를 더 좋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뭐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좋은 데 했잖아요. 제 기준에서 예, 이제 평생 거기 살아도 되잖아. 예. 추락했다 이제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 산 가격보다 2배 될 거니까 네. 가시면 됩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어차피 안 파실 거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팔아야 의미가 있어. 맞습니다. 팔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가격 주고 못 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라서 한 번에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시행착오 겪는 게 늘 그거거든요. 내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사. 그러면 안 돼. 저 이 얘기 들었는데 네. 이게 여성분과 남성분이 있는데 이게 남성분은 대부분 딱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수준에 딱 맞춘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이성적이야. T야, T. T. 근데 여성분은 네. 이 어차피 그 여성분이 집 주변에 더 오래 있잖아요. 확실히 알죠. 그 주변 인프라를 또 더 누리고 네. 남자는 직장 출근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기 그거보다 눈높이를 높여서 산대.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라고. 무조건 아내 말을 따르십시오. 저는 아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또 하락을 또 부추길 수 있는 게 미분양이라든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 이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제가 숫자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 같던데요.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있는데 지방은 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는 데는 는 데서 안 좋은 거고 준 데는 줄어서 안 좋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준 데는요. 왜 줄었냐면은 분양을 1년 동안 안 했어. 그럼 물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거예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럼 인허가를 안 해줘. 그럼 분양을 못 해. 당연히 줄죠.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는 데는 당연히 늘으니까 좀 안 좋은 거고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특별히 모멘텀이 없는 지역들은 안 좋은 텐데 재밌는 게 좀 생겼는데 부산하고 대구 있잖아요. 부산 대구가 지금 제일 안 좋은데 미분양이 제일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구는 줄었는데 아까 그런 상황이고요. 부산은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성구는 올랐어. 수성구 대구의 네. 최고 입지 제 고향. 수성구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서울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급지부터 올랐잖아요. 왜? 충분히 이 정도면 조정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 수성과 미분양이 급감을 했어요. 다른 지역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구도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고 부산도요. 작년엔 대구가 많이 안 좋았고 올해는 부산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부산이 안 좋은 이유는 입주장이 많고 분양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대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산에서도 조금 모멘텀이 생긴 게 최근에 분양하는 게 다 비싸.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분양했던 게요. 싸 보이는 거예요. 예, 싸 보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거기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계속 비싸게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축 때문에 이쪽이 싸 보이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런 지역 중에 입지가 좋은 데들은 부산이고 대구고 뭐 대전이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자, 그럼 울산은요? 울산은 되게 괜찮다는 얘기 들었는데. 울산은 지금 뭐 1년 동안 모멘텀이 별로 없었고요. 공급도 많이 안 하고 미분양이 증가했다 말았다 하는데 거기는 그냥 평온해요.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방은 대부분 다 하락장인데 울산은 그냥 평온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냥 일산적인 시장. 역선제서 없고 거기가 이제 남구라는 데가 뭐 신정동, 옥동 이런 데가 제일 상급지거든요. 김태희 나온 공부 잘하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인기 많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장이 수치적으로는 세종시예요. 2년 내내 빠졌어요. 지금도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살짝 반등했다가 좀 빠졌는데 세종시가 지금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입지가 나쁘거나 미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입주 물량이 몰렸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입주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그 입주장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종시가 또 비싼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전도 같은 생활권인데, 그러니까 유성구, 서구, 세종시는 이게 세 개가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세 개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몰렸는데 지금 대전도 이제 더 물량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세종도 9월 달인가 입주 끝나게 되면 없거든요. 그럼 거기도 이제 아마 세종은 2년 동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왜냐면 지금 비규제적이거든요. 작년 초까지도 규제적이었어요. 이제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간 보셔도 아마 올 하반기 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남은 5대 강력시 광주는요? 광주가 물량이 많아요. 광주가 좀 두 가지인데 입주 물량 많고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은 비율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올 하반기 때까지는 좀 물량에 좀 밀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방에서 이제 가장 분위기 좀 좋아질 것 같은 데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대구 수성구가 시작을 했고 나머지 지역들도 봐야 돼요. 입지 교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산 일부 지역들도 괜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은 세종시예요. 2년 내내 정도 했거든요. 오늘 이제 부동산 이제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도권에 하신 분들 있고 지방에 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거 투자 시 다르게 봐야 할 뭐 차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규제가 풀렸는데 1주택자들까지만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1주택자들도 규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1주택자를 규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가 없는 게 취득세 중과 그대로고 보유세 중과도 있고 양도세도 중과예요.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취득세부터 막히기 때문에 투자들을 추가적으로 못 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되게 비싸잖아요. 취득세 중과 받기 때문에 서울은 아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서울은 투자자가 없는데도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수급이 지금 딸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지방에서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까 지방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방 투자하라고 사인을 주면은 그때 초기에 들어가서 조금 단기적인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사인은 어떤 예시가? 그냥 말씀대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안 한다겠죠. 안 한다. 네. 지방만. 그러면 그건 사라는 얘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사인을 줬었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사인 줬었거든요. 그렇게 사인을 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뉴스 헤드라인에 써있죠. 지방은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쓰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간단한 논리죠. 근데 지금은 힘들어. 지방을 살 때도 요즘에 뭐 지방 소멸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위험한 지역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성장하는 도시랑 소멸하는 도시 구분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는 인구 수의 증가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도시들은 인구가 다 감소합니다. 부산도 감소. 부산이 지금 인천한테 역전당했어요, 인구를.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1등이 부산이 원래 2등, 서울 다음에 2등이었는데 2등이었는데 2등이 인천이 됐어요. 네, 아무튼 인천이 진짜 많이 증가했구나.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가 그게 많으니까. 서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인천 수의 반 이상은 서울 수예요. 지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데요. 그럼 여기를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게 대도시라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지가 신도시가 아니면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감소합니다. 왜? 1인당 쓰는 면적들은 넓어지는데 새로운 부지가 없다 보면은 그냥 거기 남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랑 상관없이 일자리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야. 그런 데들은 지금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세종시 포함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조정될 때가 더 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주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예전에 인구가 막 20만 이하 도시들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도 다 올랐었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잘 안 오를 거예요. 옛날엔 갭 투자 많이 했었는데 매매가 자체가 안 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갭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그냥 버티면 다 올랐는데 이제 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찾는 입지, 찾는 아파트들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갭이 좀 클 거예요. 아니, 이 갭이면은 서울 수도권을 사지. 근데 지방에서도 그런 것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싸다고 사는 건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승장에도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하는 갭 투자가 많이 그 큰 돈 보셨는데 이런 방식은 앞으로도 그럼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소액은 안 돼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채, 두 채만 갖고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옛날처럼 막 소액으로 뭐 10채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똘똘한 걸로 지방도 투자할 때도 투자도 똘똘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싸더라도. 입지를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봐야 되는. 입지를 더 많이 봐요. 지방은 더 많이 봐야 돼요. 예, 지방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입지.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절대 인구가 준다는 것은 수요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수요가 줄게 되면요, 인구가 줄게 되면은 그 지역 내에서 더 좋은 입지로 몰려요. 그러니까 거긴 더 강화될 거고 빠지는 지역들은 아마 수요가 줄겠죠. 거기는 아마 그 금액의 매매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면 붙잖아요.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하락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일본처럼 한국 부동산 장기 침체 가능성 이런 얘기하신 분도 많았는데 소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
아니 뭐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장기 침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수요가 빠지는 소액 아파트들이 있어요. 막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아직도 지방에 많거든요. 지방은 싼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에서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거 예쁘게 하셔갖고 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아파트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본처럼 소외가 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처럼 전반적으로 잃어버린 30년, 20년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자꾸 한국 분들이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났고 부자가 된 건 맞는데 80년대, 90년대 일본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본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대국이고 돈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차고 넘치는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국내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때려 짓는 거예요. 뭐 리조트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수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주택 보급률이 뭐 100 몇십 대 1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지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본처럼 침체가 오려고 하면요, 지금 한 중국 정도 돼야 돼, 경제 규모가. 그리고 집을 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할 텐데 한 140%, 150% 지으면은 폭락할 지역들이 생기겠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은행하고요, 정부에서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주택 숫자를 되게 맞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분양이 생기면은 인허가를 안 해줘. 더 공급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일단은 순간적으로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해서 시세가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장기간 침체가 올 가능성은 없고, 좀 주요 인기 지역들은요, 서울은 뭐 당연하고요, 지방 그런 광역시들도요 단기적인 좀 침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부산이나 대구나 뭐 세종시나 이런 데들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한국 집값 향후 위험한 이유,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세대 가구수 감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어쨌든 인구 감소하는 거 맞고, 이제 내년부터였나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도 맞고.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감소했고. 예, 그리고 아마 가구 수도 아마 2040년 전후에서 감소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가구 증가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1인 가구, 2인 가구, 2인 가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입지가 좋은 데들로 더 몰리거든요. 근데 지금 입지가 제일 좋은 데는 서울이에요. 이걸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예, 그리고 서울은 입지가 더 좋아질 거예요. 서울의 입지가 제일 많고 더 많아질 예정이니까. 그래서 결국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근처에 있는 인천, 경기도까지는 괜찮다고 보면 되는 것들이고, 경기도에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은 괜찮겠죠. 근데 그 외 지역, 지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방에서는 말 그대로 입지가 좋은 몇 개 입지 빼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세대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5천만인데 4천만이 되고 3천만이 돼도 제가 말씀드린 입지는 상관없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너무 기후라고 하는데 너무 미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 아마 여러분들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자식들에 아마 초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궁극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 손자들 때거든요. 그거는 우리 손자들한테 맡깁시다. 똑똑한 애들한테 해결할 것 같고요. 우리는 당장 우리 살 걱정만 하세요.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우리 손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안정적인 시스템 만들어주고 그걸 후보들한테 물려줄 생각만 하면 되는 것들이고, 내가 거기서 또 희생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 사시고 그냥 10년 이상 사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이게 서울 주변에 이제 인천과 경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서울은 이제 일자리로든 뭐 문화생활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 거기에 서울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GTS니 뭐니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시간을 줄여주는 게 이제 이쪽 지역 서울 집값을 낮추려고 하는 뭐 목적도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서울의 인프라가 더 발달되면서 서울 집값을 더 부추긴다라는 이유가 있던데, 그것도 좀 맞는 말인가요? 100%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20년 똑같은 말씀을 좀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 서울은 집값을 잡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곳이면 될 거고요. 서울도 평당 1억짜리가 있지만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랑 싼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가격이 있고 촘촘히 다 있어요. 평당 1,000만 원부터 평당 2억까지 다 있고요. 평당 3억짜리가 나오고 4억짜리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해외를 많이 갔다 왔어요. 런던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곳은 도쿄고, 그다음에 그 전달에는 대만 타이베이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아, 진짜로? 고가 아파트들은. 거긴 1,000억대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정말 초호화 아파트들이 예. 있죠. 타이베이도 있는데 한국에는 왜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한선이 높아지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야. 부자들은 그런 아파트 선택을 하는 것들이고 그건 그 시장에 있는 것들이고 그게 있다고 밑에 아파트가 뭐 999억, 998억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들만의 가격이고요. 지금 서초구 잠원동에 다음 달에 분양하는 게 이스턴이라고 있는데 850억짜리 분양을 할 거예요. 펜트하우스. 그게 아마 이제 대한민국 최초예요. 800억대. 근데 아마 펜트하우스는 완판될 겁니다. 그렇죠. 예, 밑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850억짜리가 되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가 800억이 되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런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아파트가 1000억을 하던 2000억을 하던 우리는 상관없는 시장이고 그냥 부자들 보고 사라고 강요해야 돼. 말씀하신 거는 하이엔드, 네. 완전 초호화 하이엔드 아파트. 그거 사면은 세금으로 한 100억 낼 거잖아. 행복한 일이잖아,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걸로 공공주택 사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최대한 경쟁력이 있으면 됐고. 그러니까 서울이 비싸지는 것들은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서울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달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니에요. 다세대 빌라도 있어요. 다세대 빌라를 좀 말씀 안 드렸는데 다세대 빌라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차로 살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재건축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아파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다세대 빌라도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주거용 그 하이엔드가 200~300억인가요? 400억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죠? 아이유님이 사시는 게 180억. 180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싸게 청담동에 워너 청담이라고 있어요. 그 펜트하우스를 380억에 분양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기록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차도 올라갈 수 있는.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쫙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세상. 네. 우리 아무 상관없어서. 네. 거기는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근데 한국이 사실 부동산의 자산이 거의 한 70% 정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좀 앞으로 조정을 해가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노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은 제가 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고 지금 1차 베이비 부모 형님들이 은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지금 노후를 준비를 했느냐? 아마 반 이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생활비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연금 해봤자 100만 원대 나와요. 그걸로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연금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연금을 직장 다닐 때 꾸준히 분 사람들은 그만큼씩은 200만, 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70%가 아닌 이유가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닌 게 부동산의 자산이 70%면은 70% 가지고 이것들이 가능하냐? 가능한 사람들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일수록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더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받으시고요.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평생 거기서 사시면서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3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하게 되면 토지연금까지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그 70%라고는 하는데 이게 전세까지 포함한 수치일 거예요. 전세보다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좀 바꿔놓으시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2024년이죠. 한 10년 후에 2035년쯤에는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어디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같은 최상급지는 여전한가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서울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용산구가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다크호스야 그냥. 40년째 다크호스. 40년째. 왜냐면 지금 국제업무 지구도 남았고 공원도 남아있잖아요. 용산 공원 두 개가 메인이 두 개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동부 이천동 재건축 리모델링도 남아있고 한남 뉴타운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렇죠. 아직 좀 그러니까 용산구는 지금 솔직히 모든 적이 다 개발을 해야 돼요. 아직 개발을 안 했어.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강남 서초가 탑2예요. 네, 강남구 서초구는 분리하시지 마세요. 그냥 한 몸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강남 서초랑 용산이랑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춘 입지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구는 발전 가능성 일자리. 지금보다 일단 몇 배는 커질 테니까. 근데 학군이 좀 약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입지가 강남이고요. 용산구는 그러니까 강남과 갖지 못한 센트럴 파크가 되는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모일 거거든요. 지금 성수동 많이 몰리고 홍대 모이는데 비교도 안 돼. 여기는 지금 규모 자체가 그런 게 몇 개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 많이 사람들 몰리잖아요. 명동, 성수동, 강남역, 홍대 다 합친 것보다 더 클 거예요. 용산구의 그런 핫플레이스가. 여기는 업무지구, 상업지구, 공원으로서 아마 핫할 것 같아서 다른 의미로 강남구와
예,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10년 동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보다 확실히 더 위상이 올라갈 입지. 물론 지금도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은 계속 탑4, F4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화성, 평택. 거기는 지금 이제 일자리가 막 들어오고 있고 주거지도 막 들어오고 있고 지금 되게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10년 정도면 정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GTX-A가 개통되고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있어요. 거기 부분들.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 고양시. 지금 뭐 그 CJ 라이브 시티가 들어가네 만에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또 엄청난 일자리 들어올 것이고, 덕양구 창릉 신도시 들어올 쯤이면은 여기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신도시가 생기는 거라서 지금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주요 지역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들, 그 지역들은 1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집값 상승이 아니라 여전히 하락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소장님도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분들 있을 텐데. 다 친해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상승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하락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뭘 놓치고 있냐? 어쨌든 소장님은 지금 상승 얘기하신 분이니까 아니, 저는 상승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를 것을 사라는 얘기지. 안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 더 말씀드리면 올라갈 거 사자는 얘기예요. 예, 선별하자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게 지금이 어쨌든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일시적인 거다. 하락 시작될 거다. 10%에 30%짜리 폭락이 올 수 있다. 얘기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주장에는 그럼 굉장히 공감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언론사 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평균으로는 그건 아무도 의미도 없어요. 하락한다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2년 동안 벌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5년, 10년 동안 거주할 집을 살 집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지는 다 올라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2021년 사라고 했던 것들 2022년도, 2023년도에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또 아마 정고점을 회복할 거거든요. 그런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프로 올라가냐, 몇 프로 하락하냐. 언론사 인터뷰는 맨날 그거 물어보거든요. 저 아예 인터뷰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것들은. 그래서 제가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하락을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적인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심하자고 하는 것들이고, 그분들한테 한번 직접 나오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좋은 것들 사라고 할 거예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는 좀 불안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거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혹시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아마 내 집 마련 용도라고 하면은 무리하지 않은 대출 받아서 사라고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는 썸네일 만들려고 상승하라 이렇게 VS 구조로 나가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대로 얘기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상승하라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냥 10년, 20년, 아까 10년. 김 작가님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생 사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제일 좋은 거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 번만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금리 부분들이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것이냐, 작년까지는 고민이었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대출 규모가 좀 9월부터 조금 줄 것 같고 내년에 조금 더 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되실 테니까 내가 유동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현찰,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인지 좀 따져보시고 그거 가지고 제일 좋은 거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단기적인 등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클릭수 유도를 당하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흑백 논리나 극단적인 논리는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싸게 사고 싶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10년 후에는 그래도 웬만한 입지가 아니다. 괜찮은 입지는. 그래서 지금보다 오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뭐 어떤 아파트를 20억에 살고 누군가는 18억에 사고 누군가는 15억에 사고 12억에 사는데 내가 굳이 20억에 사야 되냐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송 보는 거지. 사실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는 대부분 알겠지. 근데 나는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지. 그렇죠. 이게 아마 김 작가님 말씀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다 그렇죠. 솔직히 저도 싸게 사고 그리고 싶어요. 그게 언제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따지시면 안 되고 입지랑 상품에 따라 다르고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고요. 이런 일반적인 불특정 대다수라는 방송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공부를 한 1년, 2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튜브 TV 같은 좋은 TV가 있고요. 유료 강의 들으시고
예, 그런 거 좀 보시면서 그리고 시행착오 겪어보세요. 일단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신 다음에 공부하세요. 그러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제 콘텐츠 오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어설프게 언론에 나오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스마트 튜브로 오시면 되는 것들이고 아니면은 그냥 저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반은요. 주택 구입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지. vs 구도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집을 사고 싶고 집을 투자해서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진지하게 깊이 공부하는 전문 컨텐츠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하시고 가신다면요? 저는 김작가 TV 같은 이런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고요. 왜냐면은 정말 보편 타당한 말씀 해주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은 좋고 그냥 뭐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요. 풍부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영끌 오적이잖아요. 그리고 폭락의 5인방이 있잖아요.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용하시면 되고 그냥 보고 즐기실 건 보고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사고 싶다. 오를 것을 추천하시는 방송을 봐야지 팔라고 하는 방송을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요 영상에 이제 서두에 그리고 마지막에 둘 다 영끌 오족 얘기하시는 소장님을 보면서 지난 한 2년 동안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신 순간이 있었구나.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어, 솔직히. 영끌을 때문에 힘들진 않고 오히려 웃기고 재밌었고요. 네. 제가 힘들었을 때는 피드 수첩 나왔을 때.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예, 그거였었고, 예. 영끌 오적은 솔직히 애교였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또 2024년 말에 2025년 부동산 시장 관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소장님. 빠쇼 김학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